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박종만 씨는 두꺼운 점퍼 깃을 세웠습니다. 찬 공기가 코끝을 스쳤지만 그는 묵묵히 쓰레기 분리대를 정리했습니다. 은퇴 후 처음 맡은 경비 일이라 그는 늘 긴장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입주민 몇 명이 지나가며 인사도 없이 쓰레기를 던져 넣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시간에도 제대로 안 치워놨네. 뭐 하는 거야, 이 양반. 박종만 씨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낡은 장갑 너머로 싸늘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언뜻 비치기 시작할 무렵 관리소장이 무전으로 호출했습니다. 박경비님, 어제 분리수거 민원 또 들어왔어요. 조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표정엔 피로와 체념이 깃들었습니다. 서류를 챙겨 경비실로 돌아온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짜, 오늘이 그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심 반대편에서 사위 정민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케이크 상자와 손편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꼭 장인어른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그의 말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로 접어들 무렵 아파트 앞마당엔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분리수거 문제로 한 입주민이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 어제도 내 말 무시하더니 오늘은 대놓고 건방지네. 입주민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박종만 씨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말다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관리소장의 무전음이 들렸습니다. 박경비님, 그냥 피하세요. 괜히 일 커지면 곤란합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정민은 장인의 아파트로 향하는 길에 들뜬 마음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한 주민이 아까 시끄러웠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파트 경비실 문 앞에 도착하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문틈으로 비친 장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조심스레 문을 밀자 안쪽 바닥에 쓰러진 장인의 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엔 피가 흐르고 안경이 깨져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찢었습니다. 경비실 안엔 정적만 감돌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고 정민은 떨리는 손으로 장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박종만 씨는 침대에 누워 고요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으로 퉁퉁 부었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큰 골절은 없다고 했지만 충격은 분명 깊었습니다. 정민은 병상 옆에 앉아 장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버님? 그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종만 씨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꾸나 괜한 일 키워봤자 나만 더 힘들어. 그는 짧게 말한 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이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종만 씨 폭행 신고가 접수돼서요. 진술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장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넘어지면서 다친 겁니다. 신고한 사람 잘못이에요.
정민은 놀란 표정으로 경찰을 바라보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은 혼자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은 그를 보자 난처한 얼굴을 지었습니다. 아, 사위분이시죠. CCTV는 입주민 동의 없이는 못 보여드려요. 정민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경찰이 와야만 가능합니까? 예, 절차가 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세요. 관리소장의 태도는 회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경비가 괜히 입주민이랑 싸움 붙였다더라. 성질이 좀 급하다던데. 수군거리는 말들이 정민의 귀에 박혔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텅 빈 공간엔 장인의 낡은 모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것을 조심스레 손에 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걱정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다치셨어요?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흐느끼자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책상 위엔 장인이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페이지 한쪽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 글을 읽은 정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장인의 고집 뒤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알아내겠습니다, 아버님. 그의 마음속엔 결의와 불안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회사에 결근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일이 생겼습니다. 짧은 말 뒤로 수화기를 내려놓은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젯밤 손에 넣은 CCTV 복사본 USB를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경비실 앞에서 소리치는 남자의 얼굴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입주민 최도윤. 그는 아파트 내에서도 불평이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사람 당신이었군요. 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정민은 낮 시간에 맞춰 최도윤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넓은 어깨에 무표정한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죠? 정민은 자신을 사위라고 밝히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장인어른을 때린 게 당신입니까? 최도윤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늙은이 아직도 멀쩡하던가요? 정민은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행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러자 최도윤은 냉담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임이라 그 사람은 예전부터 죄를 져왔죠. 나보다 훨씬 큰 죄를. 정민은 그 말의 의미를 묻고 싶었지만 최도윤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정민은 무겁게 숨을 내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인의 침묵과 최도윤의 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장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퇴원하셨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정민은 곧장 장인의 집으로 갔지만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앨범 한 권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열자 젊은 시절의 장인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에는 현대건설 협력업체 현장 소장 박종만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놀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건설 현장 사진 속엔 철근과 콘크리트,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습니다. 영아파트 공사 중 붕괴 사고 발생, 인부 1명 사망.
기사의 하단에는 현장 책임자 박종만 씨 조사 중이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20년 전 일로 피해자는 당시 하청업체 인부 최성수로 밝혀졌습니다. 정민은 숨을 삼켰습니다. 최도윤 설마. 모든 조각이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인이 숨기려 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장인이 왜 신고를 거부했는지, 왜 그토록 고개를 숙였는지.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이걸 혼자 감당하실 생각이셨군요. 정민의 눈에 번쩍이는 형광등 불빛이 스쳤습니다. 그 아래에서 오래된 기사 속 활자들이 잔혹하게 반짝였습니다. 밤 공기가 싸늘했습니다. 정민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장인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퇴원하신 지 2시간쯤 됐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간호사의 말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차장으로 달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장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새벽녘 정민은 결국 장인의 집 앞에 다시 섰습니다. 낡은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장인은 작은 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정민이 들어서자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왔냐? 정민은 묵묵히 앉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마세요. 다 알아버렸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알게 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묻어둔 먼지를 털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땐 내가 현장 책임자였어. 공사비를 줄이겠다고 자재를 빼돌렸지. 그는 서류를 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래된 공사 기록과 사고 보고서였습니다. 결국 그 구조물이 무너졌고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그 사람 이름이 최성수였지. 정민은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그분 아들이 최도윤이군요.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때부터 평생 벌을 받으며 살고 싶었어. 그래서 경비 일을 택했지. 남은 인생, 낮은 자리에서 속죄하려고. 그의 눈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을 벌해온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정민은 말없이 장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부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고 두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왜 그럼에도 침묵하셨어요? 폭행당하고도. 그 사람 마음 나도 알아. 내 손으로 그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으니까. 장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처벌받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부끄럽다. 정민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의 고백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죄의 고백을 대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장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끝내야지. 너무 오래 숨었어. 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민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버님, 무슨 생각이세요? 그러나 장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우산을 챙겨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조금만 다녀오마. 걱정하지 마. 그 말만 남긴 채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민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정민은 장인의 집을 뛰쳐나와 우산도 없이 빗속을 달렸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주변을 수차례 걸어 다녔지만 장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비실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발끝까지 흙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경비실 앞 노란 조명이 번쩍이고 그 아래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박종만 씨였습니다. 그는 젖은 종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히고 용서를 구합니다. 손글씨로 적힌 사죄문은 빗물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입주민 몇 명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뭐야? 자백문이야? 저 사람 그 사고랑 관련 있었다던데.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때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인파를 가르며 다가왔습니다. 최도윤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가에는 분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종만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 아버지께 빚을 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주변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민이 다급히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는 장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박종만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다, 정민아. 이게 내 몫이야.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도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가 둘 사이를 쏟아내리며 그들의 눈빛을 갈랐습니다. 한순간 최도윤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고 장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외쳤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러나 그 손은 이내 힘을 잃었습니다. 최도윤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함께 그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지도 그랬어요. 미워하려 해도 끝내 못 미워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박종만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용서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내놓고 싶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하늘 사이로 회색빛 여명이 번졌습니다. 최도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끄덕임 속에는 증오와 용서, 슬픔과 평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온몸은 젖었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비가 멈추자 경비실 유리창에 새벽 햇살이 비쳤습니다. 장인의 눈가에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한마디에 정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며칠 뒤 장인은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짙은 그늘이 드리운 얼굴이었지만 걸음은 단단했습니다. 20년 전 부실 시공 사건에 대해 진술하러 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공사일지와 서명된 내부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걸 지금 제출하신다고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박종만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 품어온 죄책감이 서류 한 장 한 장에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은퇴 경비원의 양심 고백, 20년 전 붕괴 사고 진실 밝혀져. 인터넷 댓글엔 비난과 존경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늦었지만 용기 있다고 했고, 누군가는 그때 희생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분노했습니다. 박종만 씨는 그 모든 말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법원에 자진 고백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났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신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마저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최도윤은 그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다. 짧은 진술 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만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빚을 갚을 수 있겠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악수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증오가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정민은 그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가슴에도 묵직한 무언가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종만 씨는 다시 경비실 근무에 복귀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그를 향해 조심스레 인사했습니다. 박 경비님 수고 많으세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엔 해방감과 쓸쓸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퇴근길에 경비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안의 장인은 여전히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저녁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정민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버님이 돌아오셨네요. 세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단지 곳곳에 벚꽃이 피어났습니다. 아파트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고 주민들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늘었습니다. 박종만 씨는 여전히 경비실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향한 인사는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박 경비님, 커피 한 잔 드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짧은 말 한마디에 그의 입가엔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민은 아내와 어린 딸을 데리고 아파트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님 생신이에요. 딸아이는 들뜬 표정으로 종종 걸음쳤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와 함께 장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왔구나. 이게 누굴까? 우리 손녀 왔네. 박종만 씨의 얼굴에는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아닌 잔잔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케이크를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작년엔 응급실이었는데 올해는 경비실이네요. 딸아이는 촛불을 들고 장난스럽게 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후. 초가 꺼지자 모두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 경비실 안에는 잠시나마 가족의 온기가 퍼졌습니다. 박종만 씨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게 바로 내 보람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정민은 장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이젠 후회 안 하시죠? 후회야 늘 남지. 그래도 이제는 그 후회가 나를 잡아먹지는 않아요.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닮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입주민 한 명이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박경비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박종만 씨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눈가에 빛이 번졌습니다. 정민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아요. 그 말에 장인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자 경비실 불빛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박종만 씨는 창가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은 참 고요하네. 그의 속삭임처럼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정민은 아내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경비실 안에서 장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래도록 눈에 남았습니다. 정민의 가슴에는 묵직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췄습니다. 정민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출근 전 장인을 들러보고 싶었던 마음이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하자 창문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깨끗이 정리된 책상과 접혀 있는 경비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네. 커피는 내가 대신 마셔주게. 정민은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상 위 머그잔에는 미지근한 커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 장인의 존재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정민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단지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지나가며 경비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박경비님은 어디 가셨죠? 오늘은 쉬시는가 봐요. 정민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잠시 쉬러 가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신 정민은 손에 작은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장인이 늘 차고 다니던 낡은 금속 열쇠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바닥에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제 제 몫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의 속삭임이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파트 위로 새벽 햇살이 완전히 번졌습니다. 경비실 창문에는 빛이 닿아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정민은 문을 닫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조용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커피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경비실에는 작은 명패가 새로 걸렸습니다. 박종만 경비원, 이 단지의 첫 번째 가족.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며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정민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삶은 다시 흐르고 있었지만 그 안엔 장인이 남긴 온기가 여전히 머물렀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밝아지는 아침 하늘 위로 멈췄습니다. 조용한 빛이 경비실을 감싸며 이야기는 끝났습니다.